인생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끝없는 숙제를 풀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내준 생활 숙제, 학교의 공부 숙제, 취업과 결혼, 자녀와 건강까지, 그리고 마지막엔 죽음이라는 숙제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숙제 같은 인생을 축제 같은 인생으로입니다. 이 책은 숙제를 풀듯 무겁게만 흘러온 인생 우반을 축제처럼 가볍고 활기차게 바꿔줄 지혜를 담고 있는데요. 품격, 일, 꿈, 지성, 관계, 죽음까지 중년의 깊은 고민들을 담백하면서도 따뜻하게 풀어냅니다. 저자 이서훈 교수는 30년간 수만 명을 상담하며 삶 곳곳에서 지혜를 수집해 왔습니다. 철학자나 성인의 말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님의 한마디, 이웃의 무심한 말 속에서도 인생의 교훈을 찾아내 기록해 왔지요. 그렇게 모아온 깨달음은 50 이후에 더욱 빛을 발하며 정답 없는 인생 속에서 새로운 명답을 건네줍니다. 남은 삶이 막막하게만 느껴질 때 이 책의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세요. 부담으로만 다가오던 숙제 같은 인생이 어느새 홀가분하고 명랑한 축제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병들어 간신히 연명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 뭐하나. 요양보호사였다는 중년 여성이 나와 상담실에 마주보고 앉아 지난 10여 년간 간병하던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2가지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매일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 남은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상담실을 찾게 되었다고 했다. 육체적 목숨만 부재하는 삶은 절반이 죽은 것과 같다. 사람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시작되고 유지되는 까닭이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수시로 곳곳에 찾아오는 통증, 자꾸만 지워지는 기억들, 어쩌다 찾아오는 자식. 하루가 1년같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의미 없는 일상.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과 고독. 나를 알던 모든 사람에게 잊힌다는 존재감의 상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잉여인간이 되었다는 무가치감이 즐거운 사람은 없다. 늙은이는 죽음으로 다가가고 젊은이는 늙음으로 다가간다. 젊을 때는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고 늙으면 아프며 아프면 죽는다는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느새 죽음은 몸의 병과 관계의 단절이라는 얼굴을 하고 내 곁에 바싹 다가온다. 젊은 시절부터 미리 그날을 대비해 두지 않으면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남겼다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묘비명은 남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내 이야기다. 남은 생을 염려하는 여성과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이 들어서 해야 할 일은 혼자 잘 노는 연습이라는 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다. 모두 떠나도 떠나지 않은 것은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도 보너스로 나누었다. 밖으로 향하던 눈을 안으로 향해 나의 평생 친구인 나와 단단하고 사이좋은 관계를 만들기.
혼자서도 재미있게 고물고물 노는 법을 마련하기. 그나마 덜 죽고 싶은 삶을 만드는 젊은 날의 보험이다. 먹을 때는 씹지 않으면 안 되고 말할 때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걷지 못해 누운 채로 배변 주머니인 장류를 배에 차고 계셨던 구순 엄마는 누가 안으려 할 때마다 긴장했다. 행여 냄새가 날까봐 불안했기 때문이다. 어느 해설에 할머니를 보러 온 중학생 손주가 학원에 갈 시간이 되어 헤어지기 전 할머니를 꼭 안아들었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말했다. 아이고 야야 냄새 안 나나. 그러자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 꽃냄새 꽃냄새. 할머니 얼굴이 꽃으로 피어났다. 곁에 있던 부모와 고모 삼촌들 얼굴도 꽃으로 피어났다. 간병인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할머니는 기특한 손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꼭 안아주었다. 손주는 말에 꽃향기를 남기고 나풀거리며 할머니를 떠나 문을 나섰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 엄마의 장루에서 나는 냄새는 꽃냄새가 되었다. 센스 있는 손주 덕분에 가족 모두 꽃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다. 먹을 때는 씹지 않으면 안 되고 말할 때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조카가 생각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네 할머니 냄새 나요 라고 말했더라면 할머니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곁에 있던 우리 형제들도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고 꽃냄새라고 말한 덕분에 할머니와 우리 형제 그리고 다른 손주들이 모두 행복해졌다. 중학생 조카의 이쁜 말은 할머니를 사랑하는 이쁜 생각의 산물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없다. 말은 자라면서 남에게 배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각을 통해 자란다. 똑같은 일도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되지만 저렇게 말하면 감동이 된다. 내가 어릴 때 할머니는 말하기 전에는 늘 생각을 2번씩 하라고 했다. 당시에는 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라고 하시는지 궁금했다. 어른이 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나머지 한 번은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2번 생각하고 말하면 꽃향기 가득한 말을 할 수 있다. 꽃냄새 할머니는 지금도 한 송이 꽃으로 산다. 사랑은 우리를 향상시킨다. 60대가 넘어서도 사이좋게 사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부부는 비결을 묻는 나에게 꼭 함께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영화 보는 걸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다. 우리 부부는 영화를 보러 가면 매진이 아닌 한 무슨 일이 있어도 보고 와요. 어떡해요? 동반석에 앉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어차피 같이 앉아도 영화만 보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좌석표를 사서 따로 앉아봐요. 부부는 함께 앉아 영화를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오래 산 세월이 가볍게 바꿔버렸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걸 같이 해서 따로 또 같이가 된다. 킁킁거리는 남편 숨소리가 신경 쓰여 영화를 제대로 못 보는 위험도, 아내가 자꾸 사각거리며 옷매무새를 다듬는 소리에 대사를 놓치는 위험도 따로 앉아보면 없어진다. 각자 영화를 즐기고 다시 만나 어땠어? 난 별로였어. 난 좋던데 뭐가? 하며 호기심 가득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부부는 시간도 공간도 같이 해야 한다는 강박은 형식적 사랑일 수 있다. 몸이 같이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무늬만 부부일 뿐 진정한 부부가 아니다. 진짜 부부의 사랑은 몸도 마음도 다른 곳에 있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각자 만끽한 느낌을 서로 나눌 때 찾아온다. 우리 부부는 주말이면 노트북을 들고 동네 단골 카페에 가 마주보고 앉아서 각자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싱긋 웃는다. 같이 있어도 따로 있고 따로 있지만 같이 있으니 부부 금실이 더 좋아진다. 부부 사랑은 모습만 달라질 뿐 점점 깊어진다. 겉모습에 찰랑이던 사랑은 속마음에 일렁이는 사랑으로 깊어진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사랑의 본질을 향해 다가선다. 서로의 다름을 깎아내리려고 애쓰던 미숙한 신혼을 지나 서로의 다름을 예쁘게 봐주고 받아주는 원숙한 황혼이 되면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나아지게 하는지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사랑은 부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사랑은 늘 우리를 향상시킨다. 의지가 소신이 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아내와 사별하고 외롭게 살던 한 부유한 남자가 있었다. 자식들도 모두 독립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가난하지만 교양 있는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남자는 재혼하고 싶었다. 그런데 자식들의 반대가 예상됐다.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남자는 여자에게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혹시 있었느냐고 물었다. 여자는 젊은 시절부터 꽃을 좋아해 꽃집을 하는 게 소원이었다고 했다. 남자는 마침 여윳돈이 조금 있어 돈을 빌려줄 테니 작은 꽃집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여자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러면 너무 좋겠다고 했다. 2년이 차에 되지 않아 꽃 가게가 번성했다. 여자는 가게를 확장하고 꽃을 배달하는 차도 한 대 마련했다. 남자는 그제야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며칠 후 꽃가게에 자식들이 몰래 방문했다. 가게도 번듯하고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도 성품이 괜찮아 보였다. 그날 저녁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하루라도 빨리 재혼하시라고 권유했다. 남자는 못 이기는 척하며 꽃집 주인이 된 여자와 식을 올리고 자식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남자는 소신 있는 남자였다. 사랑하는 여자와의 재혼을 생각하고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했다. 만약 고집만 앞세우는 남자였다면 자식들과 수도 없이 싸웠을 것이다. 그 여자는 내 돈 보고 오는 게 아니야. 됐고 아버지가 좋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라며 싸움을 이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의 의혹에 찬 눈초리 속에서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했을 것이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소원해졌을 것이다.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은 탓에 재혼한 여자와 불화가 생겼을 수도 있다. 사람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만난다.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필요한 것이 꼭 헤치고 나가겠다는 의지다. 의지가 소신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고집은 눈을 감고 자기 생각과 신념에 갇힌 채 되지도 않을 짓을 반복하는 태도다. 소신이 지혜를 도구로 갖는다면 고집은 어리석음을 도구로 갖기에 원하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곤 한다.
소신의 결과는 나도 웃고 남도 웃는다. 고집은 남이 찡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도 찡그리게 된다.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 평생 아등바등 돈을 벌려고 애쓰던 한 부자가 덜컥 몹쓸 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둔 처지가 되었다. 그는 곁에서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자꾸 손가락 하나를 치켜 세웠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가 아내의 귀에 남긴 유언은 이것이었다. 1억만 더 벌면 1,000억을 채우는 건데. 그런 남편을 본 아내는 긴 한숨을 내뱉었다. 자기 목숨이 없어지는 판에 그까지 1,000억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평소 가족들에게 인색하고 친척과도 단절하고 살던 남편이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돈을 탐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다.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더니 그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는 1억을 벌 때나 100억을 벌 때나 언제나 가난했다. 1억을 벌 때는 10억 버는 사람을 올려다보며 부러워했고 100억을 벌 때는 1,000억 버는 사람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있어도 충분히 가진 사람은 없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월세를 살 때는 전세 사는 사람이 부럽고 전세 살 땐 자기 집 가진 사람이 부럽다. 자기 집을 가지면 더 비싸고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부러우며 비싼 집을 가지면 별장을 가진 사람이 부러운 게 인간이다. 100세 시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50이 되면 서서히 욕망을 정리정돈해야 한다. 정리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고 정돈이란 있는 것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다. 욕망을 정리한다는 것은 욕망 가운데 욕심을 없앤다는 뜻이다. 욕심은 되지도 않는 일을 바라는 것이다. 50 이후에는 되지도 않을 돈 욕심과 사람 욕심을 버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욕망을 정돈한다는 것은 욕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가지런히 놓는다는 의미다. 정년을 앞둔 대학 교수인 한 선배는 요즘 물건을 살 때 이게 꼭 필요한가를 자문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한다.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상하게 평소 사던 물건의 절반도 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다. 미래의 쓸모는 미래에 가서 정하면 된다. 지금 미리 쓸모를 정해 돈을 쓸 필요는 없다. 돈 부자로 살 마음을 내리고 마음 부자로 살 마음을 올리는 때가 50 되어야 한다. 물질로 살던 인생 오전의 오르막길이 꺾이고 마음으로 사는 인생 오후의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물질에 탐내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사람은 즉시 마음 부자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50 이후에는 탐내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잃을 때마다 죽는다. 50이 되면 주변 사람이 자꾸 죽는다. 어제까지 만나고 건강하자며 파이팅을 외치고 돌아간 친구가 밤새 안녕하고 세상을 떠난다. 친구 아들, 딸이 보낸 친구 이름의 본인 부고장을 받기 시작하는 때가 50대다. 부모는 늙고 아프다. 그러다 덜컥 죽음을 맞이한다. 가끔 형과 누나, 언니나 오빠가 세상을 떠난다. 동생이 먼저 떠나기도 한다.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 같았던 부모와 형제와 이별하면 그때마다 나의 일부도 함께 죽는다. 살아도 산 느낌을 받지 못한다. 내 속에 어딘가 무언가가 죽었다는 느낌이 일상으로 빠르게 스며 들어온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바싹 내 곁에 다가와 있음을 느낀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묘비명이 머리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나이가 50이다. 나는 암으로 형을 잃었다. 형이 떠나기 전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메시지가 되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서원아, 내가 요즘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 나를 위해 산 날이 며칠이 되지 않더라. 집안일과 부모님 일, 그리고 형제와 자식들만 위해서 살았지. 정작 나를 위해 산 날은 사흘도 되지 않더라고. 너도 가만히 보니 학교, 집, 상담실만 왔다 갔다 하지 널 위해 사는 날이 적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주변을 소홀히 여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널 위해서도 살라는 소리야. 이게 너한테 형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형은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살아있는 남은 날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다. 속초로 강의하러 가는 날이면 일부러 강의 2시간 전에 도착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친 후 4~5시간을 더 있다가 오도록 계획을 세웠다. 2시간 일찍 가 강의를 앞둔 나에게 만난 황태구이 정식을 대접하고 강의 후에는 바닷가를 여유롭게 걸었다. 걷다가 지치면 통유리가 있는 예쁜 카페에 가서 비싼 커피를 시켜놓고 하염없이 파도를 바라보았다. 출출해지면 생선조림 맛집에 가서 든든하게 저녁을 먹고 느긋하게 버스로 돌아왔다.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로 나의 일부가 죽으니 살아있는 일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일부를 생생하고 크게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 50대의 즐거운 숙제다. 숙제 같은 50대 인생을 축제로 만드는 비법은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더 즐겁고 생생한 삶을 산다는 결단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가족의 죽음은 어쩌면 살아있는 나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윤활유다. 양쪽 모두 할 말이 많다. 돈이 많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불효하게 되고 돈이 없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효도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돈이 많은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유산을 놓고 싸우게 되니 죽은 부모도 얼굴을 찡그릴 일이 많아지지만 돈이 없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으니 서로 보듬고 상의하며 협조할 일이 많아진다. 돈 많은 부모와 함께 살던 큰형이 동생들에게 말했다.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더 많은 유산을 받는 게 당연해. 동생들이 형에게 반발했다. 형이 언제 모시고 살았어? 그냥 부모님 집에 얹혀 산 것뿐이잖아.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할 말이 많다. 모시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형 생각도 일리가 있고 얹혀 산 것에 불과하다는 동생들 생각도 그런대로 타당하다. 어느 한쪽 말만 듣는다면 다른 쪽 말은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내가 30년 이상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다. 바로 어느 한쪽도 나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쪽 말만 들으면 거의 예외 없이 배우자가 잘못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에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자신은 피해자이며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한다. 그런데 반대쪽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 사정은 정반대로 바뀐다. 대부분의 내담자가 자기의 약점과 잘못은 최소화하고 상대의 잘못은 최대화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까딱 잘못하면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편견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럴 때는 부부 상담의 결과도 좋지 못하다. 어느 한쪽이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면 잘못이 없다는 쪽에서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도리어 그런 사람이랑 산 것을 기분 나빠한다. 정말 부부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잘잘못을 판결하는 판결문이 아니다. 우리 부부가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다. 서로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쁜 행동을 선택한 불가피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천천히 정성껏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면 전혀 다른 생각이 든다. 둘 다 옳은 점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잘못의 비율 뿐이다.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말은 현명한 속담이다. 어느 한쪽만 맞는 관계는 없다.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진정한 50대가 아니다. 양쪽의 입장을 골고루 들은 후 균형을 잡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50대다. 흰머리는 지혜가 아닌 나이를 나타낼 뿐이다. 양반집 자제로 태어난 한 아이가 어느 날 안방에 들어가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잠자는 아버지의 배 위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광경을 본 아이는 얼른 마당으로 나와 연못에서 개구리를 잡아 방 앞으로 던졌다. 구렁이는 개구리를 따라갔고 다행히 아버지는 위험에서 벗어났다. 훗날 이 아이는 현명한 정승이 되었다. 만약 뱀을 보고 경악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더라면 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했을 것이다. 비록 어리지만 지혜롭게 대처한 아들 덕분에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다.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듣던 옛날 이야기에는 지혜로운 아이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곤 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다. 살면서 나이와 지혜가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이가 많아도 어리석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혜가 나이와 무관하다는 걸 알게 되자 어리다고 가볍게 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50이 넘으면서 업은 증손자에게도 배우라 라는 속담의 깊은 뜻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혜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 지혜란 깨달음과 적용을 합한 말이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현재 직면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의 결과로 문제가 해결된다. 양반집 어린아들은 뱀이 개구리를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이치를 깨달았기에 섣부르게 소리를 지르거나 뱀을 잡으려고 객기를 부리지 않았다. 그 대신 얼른 연못으로 가 개구리를 잡아 뱀이 보이는 곳에 던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지혜는 나이를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니라 평소 깊이 생각하느냐, 얕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사물의 이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혜와 담을 쌓게 된다.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경험에서 의미 있는 이치를 배우지 못한다면 지혜로워질 수 없다. 흰머리는 지혜의 상징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제대로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면 나이만 먹고 경험만 쌓일 뿐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흰머리가 지혜가 되려면 자신이 경험하는 일이 알려주는 삶의 가르침을 깊이 곱씹을 줄 알아야 한다. 50은 늘 깊이 있게 사유하는 습관을 지녀야 할 나이다. 그래야 지혜롭게 나이 들 수 있다.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줄 의무가 없다. 무인도의 특전사 운동선수 노시인이 불시착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노시인이었다. 특전사는 맹수와 싸우다 죽었고 운동선수는 섬을 벗어나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했다. 노시인은 이것도 인생이다 라며 묵묵히 지내다가 지나가던 배에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다.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노시인은 오랜 세월 살면서 우리 삶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자신이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체득했다. 그래서 차분히 무인도에서의 삶을 또 다른 삶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살았다. 설령 구조되지 않는다 해도 이것 또한 인생이라 여겼다. 이에 비해 특전사와 운동선수는 어떻게든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고자 안간힘을 쓰다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아들이 5살쯤 됐을 때 나는 아들에게 주사위를 주면서 인생은 주사위다 라는 아빠 말을 따라하라고 했다. 이번 추석에 고모, 삼촌들을 만날 때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하면 용돈을 받게 될 거라고 했다. 솔깃해진 아이가 아빠 말을 따라 연습했다. 나는 뒤에 덧붙일 말 하나도 넌지시 알려주었다. 마침내 추석이 되어 고모, 삼촌들이 다 모였을 때 아들이 주사위를 던지며 외쳤다. 인생은 주사위다. 그러자 고모가 물었다. 왜? 어린 아들은 아빠와 연습한 대사를 자신 있게 외쳤다. 무슨 수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이야, 탄성이 흘러나왔다. 고모와 삼촌들이 수제에 나왔다며 주섬주섬 용돈을 꺼내 쥐어주었다. 영문도 모르고 용돈이 생긴 아들이 웃었다. 어린아이는 당장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살다 보면 언젠가 깨닫게 될 진리의 한마디다. 인생은 주사위다. 무슨 수가 나올지 알 수 없다. 무슨 수를 나오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무슨 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다. 인생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줄 의무가 없다는 걸 알 때쯤 우리는 철이 들기 시작하고 50이 된다. 어떤 문제에 대해 자기 입장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느 날 황희정승에게 마을에 사는 박서방이 찾아와 물었다. 대감마님, 오늘 아버님 제사인데 하필 기르던 개가 죽었습니다. 이럴 때는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지요. 그래, 그런 흉한 일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박서방이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옆 마을에 김서방이 찾아와 물었다. 대감마님, 오늘 아버님 제사인데 기르던 황소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겠지요. 그럼 아무리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예, 대감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서방이 돌아간 후 곁에서 듣던 부인이 기가 막혀 물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박서방은 그깟 개가 죽었는데 제사를 지내지 말라 하시고 김서방은 황소가 죽었는데 제사를 지내라 하시니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황희정승이 웃으며 말했다. 부인, 제사가 무엇이요?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소. 지금 박서방은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인데 내가 지내라고 한들 좋은 마음으로 지내겠소. 김서방은 어떻게 해서라도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인데 지내지 말라 하면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겠소. 그래서 내가 두 사람에게 그리 잃은 것이요.
어떤 문제에 대해 내 입장만 아는 황희정승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각자의 입장을 아는 황희정승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지만 여전히 황희정승 부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기준만 내세워 옳고 그르고를 따지며 좋아하거나 성을 내는 사람은 황희정승 부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각자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 현대판 황희정승이다. 귀가 나를 가르쳤다. 칭기스칸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이다. 칭기스칸의 가장 큰 무기는 다름 아닌 귀였다. 그는 자신의 소리를 듣고 부하의 소리를 듣고 적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그가 남긴 명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귀가 나를 가르쳤다 이다. 칭기스칸의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다. 대표적으로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스튜피드의 여러 뜻 가운데 하나는 듣지 않는다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자기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는다. 그 결과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고 해를 끼치는 짓을 하곤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듣는 사람이다. 귀로 듣고 눈으로 듣는다. 어느 시골 마을 구멍가게 앞 의자에 한 노인이 앉아 따스한 햇살 아래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산 너머 다른 마을로 가던 나그네가 노인을 발견하고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여기서 산 너머 마을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나그네를 흘낏 쳐다본 노인은 그저 손짓하며 말했다. 가봐. 나그네는 기가 막혔다. 시골 인심이 각박하다더니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냥 말해주면 될 텐데 어디 이런 심통 사나운 노인네가 다 있어. 속이 상한 나그네가 꾸벅 인사를 하고 걸어가는데 뒤통수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가면 3시간. 노인은 듣는 사람이었다. 귀로 배우고 눈으로 배우는 사람이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거나 대충 2시간쯤 가면 된다고 자기 기준을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노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지혜는 내 입에서 나와 남의 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 나와 내 입으로 나가는 것이다. 입으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홍수처럼 가득한 세상이다. 귀로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은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귀하다. 50은 이제 입으로 남 가르치는 것을 멈추고 귀로 나를 가르쳐야 할 때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병들어 간신히 연명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 뭐하나. 요양보호사였다는 중년 여성이 나와 상담실에 마주보고 앉아 지난 10여 년간 간병하던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2가지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매일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 남은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상담실을 찾게 되었다고 했다. 육체적 목숨만 부재하는 삶은 절반이 죽은 것과 같다. 사람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시작되고 유지되는 까닭이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수시로 곳곳에 찾아오는 통증,
자꾸만 지워지는 기억들, 어쩌다 찾아오는 자식. 하루가 1년같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의미 없는 일상.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과 고독. 나를 알던 모든 사람에게 잊힌다는 존재감의 상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잉여인간이 되었다는 무가치감이 즐거운 사람은 없다. 늙은이는 죽음으로 다가가고 젊은이는 늙음으로 다가간다. 젊을 때는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고 늙으면 아프며 아프면 죽는다는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느새 죽음은 몸의 병과 관계의 단절이라는 얼굴을 하고 내 곁에 바싹 다가온다. 젊은 시절부터 미리 그날을 대비해 두지 않으면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남겼다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묘비명은 남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내 이야기다. 남은 생을 염려하는 여성과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이 들어서 해야 할 일은 혼자 잘 노는 연습이라는 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다. 모두 떠나도 떠나지 않은 것은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도 보너스로 나누었다. 밖으로 향하던 눈을 안으로 향해 나의 평생 친구인 나와 단단하고 사이좋은 관계를 만들기, 혼자서도 재미있게 고물고물 노는 법을 마련하기, 그나마 덜 죽고 싶은 삶을 만드는 젊은 날의 보험이다. 먹을 때는 씹지 않으면 안 되고 말할 때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걷지 못해 누운 채로 배변 주머니인 장류를 배에 차고 계셨던 구순 엄마는 누가 안으려 할 때마다 긴장했다. 행여 냄새가 날까봐 불안했기 때문이다. 어느 해설에 할머니를 보러 온 중학생 손주가 학원에 갈 시간이 되어 헤어지기 전 할머니를 꼭 안아들었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말했다. 아이고 야야, 냄새 안 나나? 그러자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 꽃냄새, 꽃냄새. 할머니 얼굴이 꽃으로 피어났다. 곁에 있던 부모와 고모 삼촌들 얼굴도 꽃으로 피어났다. 간병인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할머니는 기특한 손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꼭 안아주었다. 손주는 말에 꽃향기를 남기고 나풀거리며 할머니를 떠나 문을 나섰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 엄마의 장루에서 나는 냄새는 꽃냄새가 되었다. 센스 있는 손주 덕분에 가족 모두 꽃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다. 먹을 때는 씹지 않으면 안 되고 말할 때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조카가 생각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네 할머니 냄새 나요 라고 말했더라면 할머니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곁에 있던 우리 형제들도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고 꽃냄새라고 말한 덕분에 할머니와 우리 형제 그리고 다른 손주들이 모두 행복해졌다. 중학생 조카의 이쁜 말은 할머니를 사랑하는 이쁜 생각의 산물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없다. 말은 자라면서 남에게 배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각을 통해 자란다. 똑같은 일도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되지만 저렇게 말하면 감동이 된다. 내가 어릴 때 할머니는 말하기 전에는 늘 생각을 2번씩 하라고 했다. 당시에는 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라고 하시는지 궁금했다. 어른이 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나머지 한 번은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두 번 생각하고 말하면 꽃향기 가득한 말을 할 수 있다. 꽃냄새 할머니는 지금도 한 송이 꽃으로 산다. 사랑은 우리를 향상시킨다. 60대가 넘어서도 사이좋게 사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부부는 비결을 묻는 나에게 꼭 함께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영화 보는 걸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다. 우리 부부는 영화를 보러 가면 매진이 아닌 한 무슨 일이 있어도 보고 와요. 어떡해요? 동반석에 앉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어차피 같이 앉아도 영화만 보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좌석표를 사서 따로 앉아봐요. 부부는 함께 앉아 영화를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오래 산 세월이 가볍게 바꿔버렸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걸 같이 해서 따로 또 같이가 된다. 킁킁거리는 남편 숨소리가 신경 쓰여 영화를 제대로 못 보는 위험도, 아내가 자꾸 사각거리며 옷매무새를 다듬는 소리에 대사를 놓치는 위험도 따로 앉아보면 없어진다. 각자 영화를 즐기고 다시 만나 어땠어? 난 별로였어. 난 좋던데 뭐가? 하며 호기심 가득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부부는 시간도 공간도 같이 해야 한다는 강박은 형식적 사랑일 수 있다. 몸이 같이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무늬만 부부일 뿐 진정한 부부가 아니다. 진짜 부부의 사랑은 몸도 마음도 다른 곳에 있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각자 만끽한 느낌을 서로 나눌 때 찾아온다. 우리 부부는 주말이면 노트북을 들고 동네 단골 카페에 가 마주보고 앉아서 각자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싱긋 웃는다. 같이 있어도 따로 있고 따로 있지만 같이 있으니 부부 금실이 더 좋아진다. 부부 사랑은 모습만 달라질 뿐 점점 깊어진다. 겉모습에 찰랑이던 사랑은 속마음에 일렁이는 사랑으로 깊어진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사랑의 본질을 향해 다가선다. 서로의 다름을 깎아내리려고 애쓰던 미숙한 신혼을 지나 서로의 다름을 예쁘게 봐주고 받아주는 원숙한 황혼이 되면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나아지게 하는지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사랑은 부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사랑은 늘 우리를 향상시킨다. 의지가 소신이 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아내와 사별하고 외롭게 살던 한 부유한 남자가 있었다. 자식들도 모두 독립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가난하지만 교양 있는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남자는 재혼하고 싶었다. 그런데 자식들의 반대가 예상됐다.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남자는 여자에게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혹시 있었느냐고 물었다. 여자는 젊은 시절부터 꽃을 좋아해 꽃집을 하는 게 소원이었다고 했다. 남자는 마침 여윳돈이 조금 있어 돈을 빌려줄 테니 작은 꽃집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여자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러면 너무 좋겠다고 했다. 2년이 차에 되지 않아 꽃 가게가 번성했다. 여자는 가게를 확장하고 꽃을 배달하는 차도 한 대 마련했다. 남자는 그제야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며칠 후 꽃가게에 자식들이 몰래 방문했다. 가게도 번듯하고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도 성품이 괜찮아 보였다. 그날 저녁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하루라도 빨리 재혼하시라고 권유했다. 남자는 못 이기는 척하며 꽃집 주인이 된 여자와 식을 올리고 자식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남자는 소신 있는 남자였다. 사랑하는 여자와의 재혼을 생각하고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했다. 만약 고집만 앞세우는 남자였다면 자식들과 수도 없이 싸웠을 것이다. 그 여자는 내 돈 보고 오는 게 아니야. 됐고 아버지가 좋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라며 싸움을 이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의 의혹에 찬 눈초리 속에서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했을 것이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소원해졌을 것이다.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은 탓에 재혼한 여자와 불화가 생겼을 수도 있다. 사람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만난다.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필요한 것이 꼭 헤치고 나가겠다는 의지다. 의지가 소신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고집은 눈을 감고 자기 생각과 신념에 갇힌 채 되지도 않을 짓을 반복하는 태도다. 소신이 지혜를 도구로 갖는다면 고집은 어리석음을 도구로 갖기에 원하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곤 한다. 소신의 결과는 나도 웃고 남도 웃는다. 고집은 남이 찡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도 찡그리게 된다.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 평생 아등바등 돈을 벌려고 애쓰던 한 부자가 덜컥 몹쓸 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둔 처지가 되었다. 그는 곁에서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자꾸 손가락 하나를 치켜 세웠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가 아내의 귀에 남긴 유언은 이것이었다. 1억만 더 벌면 1,000억을 채우는 건데. 그런 남편을 본 아내는 긴 한숨을 내뱉었다. 자기 목숨이 없어지는 판에 그까지 1,000억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평소 가족들에게 인색하고 친척과도 단절하고 살던 남편이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돈을 탐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다.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더니 그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는 1억을 벌 때나 100억을 벌 때나 언제나 가난했다. 1억을 벌 때는 10억 버는 사람을 올려다보며 부러워했고 100억을 벌 때는 1,000억 버는 사람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있어도 충분히 가진 사람은 없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월세를 살 때는 전세 사는 사람이 부럽고 전세 살 땐 자기 집 가진 사람이 부럽다. 자기 집을 가지면 더 비싸고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부러우며 비싼 집을 가지면 별장을 가진 사람이 부러운 게 인간이다. 100세 시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50이 되면 서서히 욕망을 정리정돈해야 한다. 정리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고 정돈이란 있는 것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다. 욕망을 정리한다는 것은 욕망 가운데 욕심을 없앤다는 뜻이다. 욕심은 되지도 않는 일을 바라는 것이다. 50 이후에는 되지도 않을 돈 욕심과 사람 욕심을 버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욕망을 정돈한다는 것은 욕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가지런히 놓는다는 의미다. 정년을 앞둔 대학 교수인 한 선배는 요즘 물건을 살 때 이게 꼭 필요한가를 자문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한다.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상하게 평소 사던 물건의 절반도 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다. 미래의 쓸모는 미래에 가서 정하면 된다. 지금 미리 쓸모를 정해 돈을 쓸 필요는 없다. 돈 부자로 살 마음을 내리고 마음 부자로 살 마음을 올리는 때가 50 되어야 한다. 물질로 살던 인생 오전의 오르막길이 꺾이고 마음으로 사는 인생 오후의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물질에 탐내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사람은 즉시 마음 부자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50 이후에는 탐내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잃을 때마다 죽는다. 50이 되면 주변 사람이 자꾸 죽는다. 어제까지 만나고 건강하자며 파이팅을 외치고 돌아간 친구가 밤새 안녕하고 세상을 떠난다. 친구 아들, 딸이 보낸 친구 이름의 본인 부고장을 받기 시작하는 때가 50대다. 부모는 늙고 아프다. 그러다 덜컥 죽음을 맞이한다. 가끔 형과 누나, 언니나 오빠가 세상을 떠난다. 동생이 먼저 떠나기도 한다.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 같았던 부모와 형제와 이별하면 그때마다 나의 일부도 함께 죽는다. 살아도 산 느낌을 받지 못한다. 내 속에 어딘가 무언가가 죽었다는 느낌이 일상으로 빠르게 스며 들어온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바싹 내 곁에 다가와 있음을 느낀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묘비명이 머리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나이가 50이다. 나는 암으로 형을 잃었다. 형이 떠나기 전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메시지가 되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서원아, 내가 요즘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 나를 위해 산 날이 며칠이 되지 않더라. 집안일과 부모님 일, 그리고 형제와 자식들만 위해서 살았지. 정작 나를 위해 산 날은 사흘도 되지 않더라고. 너도 가만히 보니 학교, 집, 상담실만 왔다 갔다 하지 널 위해 사는 날이 적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주변을 소홀히 여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널 위해서도 살라는 소리야. 이게 너한테 형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형은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살아있는 남은 날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다. 속초로 강의하러 가는 날이면 일부러 강의 2시간 전에 도착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친 후 4-5시간을 더 있다가 오도록 계획을 세웠다. 2시간 일찍 가 강의를 앞둔 나에게 만난 황태구이 정식을 대접하고 강의 후에는 바닷가를 여유롭게 걸었다. 걷다가 지치면 통유리가 있는 예쁜 카페에 가서 비싼 커피를 시켜놓고 하염없이 파도를 바라보았다. 출출해지면 생선조림 맛집에 가서 든든하게 저녁을 먹고 느긋하게 버스로 돌아왔다.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로 나의 일부가 죽으니 살아있는 일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일부를 생생하고 크게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 50대의 즐거운 숙제다. 숙제 같은 50대 인생을 축제로 만드는 비법은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더 즐겁고 생생한 삶을 산다는 결단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가족의 죽음은 어쩌면 살아있는 나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윤활유다. 양쪽 모두 할 말이 많다. 돈이 많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불효하게 되고 돈이 없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효도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돈이 많은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유산을 놓고 싸우게 되니 죽은 부모도 얼굴을 찡그릴 일이 많아지지만 돈이 없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으니 서로 보듬고 상의하며 협조할 일이 많아진다. 돈 많은 부모와 함께 살던 큰형이 동생들에게 말했다.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더 많은 유산을 받는 게 당연해. 동생들이 형에게 반발했다. 형이 언제 모시고 살았어? 그냥 부모님 집에 얹혀 산 것뿐이잖아.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할 말이 많다. 모시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형 생각도 일리가 있고 얹혀 산 것에 불과하다는 동생들 생각도 그런대로 타당하다. 어느 한쪽 말만 듣는다면 다른 쪽 말은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내가 30년 이상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다. 바로 어느 한쪽도 나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쪽 말만 들으면 거의 예외 없이 배우자가 잘못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에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자신은 피해자이며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한다. 그런데 반대쪽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 사정은 정반대로 바뀐다. 대부분의 내담자가 자기의 약점과 잘못은 최소화하고 상대의 잘못은 최대화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까딱 잘못하면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편견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럴 때는 부부 상담의 결과도 좋지 못하다. 어느 한쪽이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면 잘못이 없다는 쪽에서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도리어 그런 사람이랑 산 것을 기분 나빠한다. 정말 부부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잘잘못을 판결하는 판결문이 아니다. 우리 부부가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다. 서로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쁜 행동을 선택한 불가피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천천히 정성껏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면 전혀 다른 생각이 든다. 둘 다 옳은 점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잘못의 비율 뿐이다.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말은 현명한 속담이다. 어느 한쪽만 맞는 관계는 없다.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진정한 50대가 아니다. 양쪽의 입장을 골고루 들은 후 균형을 잡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50대다. 흰머리는 지혜가 아닌 나이를 나타낼 뿐이다. 양반집 자제로 태어난 한 아이가 어느 날 안방에 들어가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잠자는 아버지의 배 위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광경을 본 아이는 얼른 마당으로 나와 연못에서 개구리를 잡아 방 앞으로 던졌다. 구렁이는 개구리를 따라갔고 다행히 아버지는 위험에서 벗어났다. 훗날 이 아이는 현명한 정승이 되었다. 만약 뱀을 보고 경악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더라면 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했을 것이다. 비록 어리지만 지혜롭게 대처한 아들 덕분에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다.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듣던 옛날 이야기에는 지혜로운 아이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곤 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다. 살면서 나이와 지혜가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이가 많아도 어리석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혜가 나이와 무관하다는 걸 알게 되자 어리다고 가볍게 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50이 넘으면서 업은 증손자에게도 배우라 라는 속담의 깊은 뜻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혜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 지혜란 깨달음과 적용을 합한 말이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현재 직면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의 결과로 문제가 해결된다. 양반집 어린아들은 뱀이 개구리를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이치를 깨달았기에 섣부르게 소리를 지르거나 뱀을 잡으려고 객기를 부리지 않았다. 그 대신 얼른 연못으로 가 개구리를 잡아 뱀이 보이는 곳에 던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지혜는 나이를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니라 평소 깊이 생각하느냐, 얕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사물의 이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혜와 담을 쌓게 된다.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경험에서 의미 있는 이치를 배우지 못한다면 지혜로워질 수 없다. 흰머리는 지혜의 상징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제대로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면 나이만 먹고 경험만 쌓일 뿐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흰머리가 지혜가 되려면 자신이 경험하는 일이 알려주는 삶의 가르침을 깊이 곱씹을 줄 알아야 한다. 50은 늘 깊이 있게 사유하는 습관을 지녀야 할 나이다. 그래야 지혜롭게 나이 들 수 있다.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줄 의무가 없다. 무인도의 특전사 운동선수 노시인이 불시착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노시인이었다. 특전사는 맹수와 싸우다 죽었고 운동선수는 섬을 벗어나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했다. 노시인은 이것도 인생이다 라며 묵묵히 지내다가 지나가던 배에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다.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노시인은 오랜 세월 살면서 우리 삶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자신이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체득했다. 그래서 차분히 무인도에서의 삶을 또 다른 삶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살았다. 설령 구조되지 않는다 해도 이것 또한 인생이라 여겼다. 이에 비해 특전사와 운동선수는 어떻게든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고자 안간힘을 쓰다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아들이 5살쯤 됐을 때 나는 아들에게 주사위를 주면서 인생은 주사위다 라는 아빠 말을 따라하라고 했다. 이번 추석에 고모, 삼촌들을 만날 때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하면 용돈을 받게 될 거라고 했다. 솔깃해진 아이가 아빠 말을 따라 연습했다. 나는 뒤에 덧붙일 말 하나도 넌지시 알려주었다. 마침내 추석이 되어 고모, 삼촌들이 다 모였을 때 아들이 주사위를 던지며 외쳤다. 인생은 주사위다. 그러자 고모가 물었다. 왜? 어린 아들은 아빠와 연습한 대사를 자신 있게 외쳤다. 무슨 수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이야, 탄성이 흘러나왔다. 고모와 삼촌들이 수제에 나왔다며 주섬주섬 용돈을 꺼내 쥐어주었다. 영문도 모르고 용돈이 생긴 아들이 웃었다. 어린아이는 당장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살다 보면 언젠가 깨닫게 될 진리의 한마디다. 인생은 주사위다. 무슨 수가 나올지 알 수 없다. 무슨 수를 나오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무슨 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다.
인생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줄 의무가 없다는 걸 알 때쯤 우리는 철이 들기 시작하고 50이 된다. 어떤 문제에 대해 자기 입장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느 날 황희정승에게 마을에 사는 박서방이 찾아와 물었다. 대감마님, 오늘 아버님 제사인데 하필 기르던 개가 죽었습니다. 이럴 때는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지요. 그래, 그런 흉한 일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박서방이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옆 마을에 김서방이 찾아와 물었다. 대감마님, 오늘 아버님 제사인데 기르던 황소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겠지요. 그럼 아무리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예, 대감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서방이 돌아간 후 곁에서 듣던 부인이 기가 막혀 물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박서방은 그깟 개가 죽었는데 제사를 지내지 말라 하시고 김서방은 황소가 죽었는데 제사를 지내라 하시니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황희정승이 웃으며 말했다. 부인, 제사가 무엇이요?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소. 지금 박서방은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인데 내가 지내라고 한들 좋은 마음으로 지내겠소. 김서방은 어떻게 해서라도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인데 지내지 말라 하면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겠소. 그래서 내가 두 사람에게 그리 이른 것이요. 어떤 문제에 대해 내 입장만 아는 황희정승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각자의 입장을 아는 황희정승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지만 여전히 황희정승 부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기준만 내세워 옳고 그르고를 따지며 좋아하거나 성을 내는 사람은 황희정승 부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각자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 현대판 황희정승이다. 귀가 나를 가르쳤다. 칭기스칸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이다. 칭기스칸의 가장 큰 무기는 다름 아닌 귀였다. 그는 자신의 소리를 듣고 부하의 소리를 듣고 적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그가 남긴 명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귀가 나를 가르쳤다이다. 칭기스칸의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다. 대표적으로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스튜피드의 여러 뜻 가운데 하나는 듣지 않는다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자기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는다. 그 결과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고 해를 끼치는 짓을 하곤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듣는 사람이다. 귀로 듣고 눈으로 듣는다. 어느 시골 마을 구멍가게 앞 의자에 한 노인이 앉아 따스한 햇살 아래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산 너머 다른 마을로 가던 나그네가 노인을 발견하고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여기서 산 너머 마을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나그네를 흘낏 쳐다본 노인은 그저 손짓하며 말했다. 가봐. 나그네는 기가 막혔다. 시골 인심이 각박하다더니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냥 말해주면 될 텐데 어디 이런 심통 사나운 노인네가 다 있어. 속이 상한 나그네가 꾸벅 인사를 하고 걸어가는데
뒤통수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가면 3시간. 노인은 듣는 사람이었다. 귀로 배우고 눈으로 배우는 사람이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거나 대충 2시간쯤 가면 된다고 자기 기준을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노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지혜는 내 입에서 나와 남의 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 나와 내 입으로 나가는 것이다. 입으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홍수처럼 가득한 세상이다. 귀로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은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귀하다. 50은 이제 입으로 남 가르치는 것을 멈추고 귀로 나를 가르쳐야 할 때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